및 준비. 누군가의 금전 채무로 인해서 경매가 신청됐고 그로 인해서 법원의 각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경매 예정 물건의 리스트가 오르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본 경매 날짜가 지정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앞으로 진행될 경매를 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입찰부터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물건 선정. 우리가 경매 사건을 찾아보기엔 어지간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다들 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는 유료 경매 정보지를 선택합니다. 내 앞마당부터 관심 있는 부동산 유형을 검색하고 현재 나의 시드머니에 맞는 부동산을 찾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권리 분석.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공부는 필수입니다. 선순위가 무엇이고 대항력이 무엇인지, 전입, 확정, 배당, 인수, 소멸 등등을 공부한 다음에 해당 경매 사건에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 바로 경매 참여보다는 우선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임장. 컴퓨터에 앉아서 지도를 보고 해당 물건지의 현 시세와 주변 환경, 교통은 어떤지, 인구는 어떤지, 집은 몇 층이고 방향은 어떤지, 또 주차 여건은 어떤지, 앞으로의 호재성이 있는지 등등을 직접 발품을 팔아서 임장을 하거나 또는 사이버 임장을 통해서 조사하시던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사이버 플랫폼은 앞선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드뷰를 이용해서 해당 물건지의 부동산 전화번호를 따는 방법으로 사이버 임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개인의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만 확인하고 부동산 사장님들과 통화를 한다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지에 입찰할 마음이 생겼다면 마지막으로 직접 방문해서 주변을 살펴봐야 되겠죠? 네 번째, 기준가 산정. 사이버 임장을 통해서 시세는 어떤지, 내가 팔 때는 얼마에 팔 수 있는지의 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값의 숫자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나만의 기준가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내 소중한 돈에게 일을 시키는데 헛수고한 일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이 기준가라는 뜻을 내가 낙찰받은 뒤에 팔고자 하는 금액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찰가 산정. 역시 숫자와의 2차 전쟁. 이때부터 마음의 갈등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에 입찰할까? 더 써야 하나? 덜 써야 하나?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잡아야겠죠. 낙찰 후 매도했을 때 경비를 빼고 얼마를 남길지,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패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준가, 즉 내가 매도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취등록세 플러스 경비 등을 제하고 남기고자 하는 금액을 빼면 입찰가가 완성되겠죠. 남기고자 하는 차액에 따라서 낙찰의 확률이 정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세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 입찰. 법원에 가서 실수 없이 내가 생각한 금액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입찰하러 법원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물건을 입찰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금액을 바꾸려고 할 수도 있어요. 결과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원래 계획했던 금액으로 입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 되면 다음에 또 시도하면 되잖아요. 돈이 없지 물건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입찰 전에 입찰서를 작성하는 요령은 필수적으로 익히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꼭요. 작성 방식은 저희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유튜브 검색만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영역 표시. 낙찰이 되었다면 낙찰 당일을 포함해서 빠른 시일 안에 낙찰받은 곳에 전화번호를 살포시 남기고 옵니다. 전화가 온다면 냉큼 받아서 협상을 하셔야 하고요. 전화가 안 올 경우, 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을 경우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해서 나중에 강제 집행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처리 지침 53조에 의해서 낙찰자는 낙찰 당일 경매계에 방문해서 채무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등을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해당되는 임차인이라면 이사 날짜 협상만 잘하면 되는데, 배당이 없이 나가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이해하고 들어주고 시간과의 싸움이 되겠네요. 명도 협상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돈입니다. 이사 비용 등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무리한 협상은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무리한 이사 비용을 요구한다면 강제 집행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강제 집행까지 기다리면 될 것이고, 급하게 서둘러서 점유권을 가지고 와야 한다면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참고적으로 낙찰 잔금을 납부한 동시에 소유권은 가져올 수 있지만 소유권을 가져왔다 해서 점유권까지 가져오진 못합니다. 우리는 그 점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법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을 가진 분과의 협상이 중요합니다. 8번째,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은 필수입니다. 잔금 납부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법원에 힘을 빌어서 점유자 또는 채무자에게 비워달라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참고로 인도명령 신청은 소유권 이전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9번째, 계고. 인도명령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발송되고 채무자에게 전달됐다면 송달이 완료된 것입니다. 송달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패스. 송달이 완료됐다면 경매계에 달려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관실로 달려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계고는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예고를 하러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고를 하러 가서 그 집 안에 내용물이 얼마나 있는지, 몇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 하는지, 이삿짐 차는 몇 대가 와야 하는지, 사다리 차는 필요한지 등의 견적을 보러 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법원마다 다릅니다. 1차 계고한 뒤에 바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법원과 2차까지 계고를 시행하고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법원도 있는데요. 만약 2차까지 계고를 진행하는 법원에는 1차 계고를 한 다음에 2주 뒤에 2차 계고 속행 신청을 낙찰자가 추가로 해야 됩니다. 복잡하죠? 계고 때 집행관에게 몇 차 계고까지 있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추가적인 신청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잘 알려줄 거예요. 계고를 하러 갔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집행관 입회 하에 낙찰자 측 증인 2명을 부르고 열쇠 수리공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만약 그 전에 문 따고 들어갔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나중에 머리 아파져요.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을 가져왔어도 점유권까지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습니다. 강제 집행, 집안에 있는 채무자의 물품 등을 정당히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점유자의 지속된 점유를 법의 힘을 빌어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마지막 과정이죠. 보통 실제 강제 집행은 서로 간의 협의가 완료돼서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열에 하나 정도 진행된다 봅니다. 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강제 집행 이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명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명도의 사례를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집행 전에 명도가 잘 마무리되었다면 집행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예납 비용은 당연히 반납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강제 집행이 진행된다면 집행관이 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선포한 후에 인원이 투입이 되고 순식간에 마무리돼서 부동산을 인도받게 되면 해당 사건은 종결짓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에 동상 경매 등의 새로운 사건이 진행되겠지만요. 사실 끝난 게 아니죠. 명도. 개인적으로 명도는 곧 시간과의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낙찰을 받으면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약 일주일 내로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거든요.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면 신청자와 피신청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내가 받았다면 상대방도 송달을 받았는지 바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 방법은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으로 들어가서 인도명령 결정문에 부여된 사건 번호와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해서 검색하면 송달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달받지 못했거나 안 받았다면 빈 공백으로 날짜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송달을 일부러 회피한다면 시간은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달을 회피해서 시간이 지체됨에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송달을 받았다면 강제 집행을 일단 신청하고 보는 거죠. 명도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강제 집행을 먼저 신청하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집을 비워줬다면 집행 취하서를 제출하면 예납 비용은 돌려받을 것이고 협상이 잘 안 되면 법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채무자의 말을 믿고 강제 집행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무자의 약속 불이행으로 그때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시간은 그만큼 더 걸리는 거죠. 미리 강제 집행을 신청했으니까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엔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명도를 마무리한 영상 하나를 내일 업로드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